제6호 태풍 카눈이 목요일 오전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수요일 밤부터는 남해안이,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 거센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 예고에 따라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조기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스카우트 대원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오늘부터 무량판 구조로 된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대상만 300곳에 육박합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아파트 시공사도 오늘부터 직권 조사합니다. 흉기 난동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187건을 수사해 5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7%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 내륙을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예보여서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이고요.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최악의 진로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인 10일 새벽에 남해에 진출하고 이어 오전 10시쯤에는 경남 남해안, 현재 예상으로는 통영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륙을 관통해 강원도 화천 부근에서 북한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일 밤부터는 남해안이,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 거센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네, 그럼 전국에 태풍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제주도, 오후는 남해안, 밤에는 호남과 경남, 경북 남부에 태풍 특보가 발령되겠습니다. 이어 목요일은 새벽에 충청과 경북 북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태풍특보 지역에는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겠고요. 특히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드는 동쪽 지역에는 초속 40m 안팎의 폭풍이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강원 영동에 최고 500mm 이상, 영남 지방에는 300mm 이상이 되겠고 그 밖에 전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태풍 내습 시간이 겹쳐 해안 저지대와 침수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개막 일주일째로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세계 새만금 잼버리가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상륙 중인 태풍 때문인데요. 새만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야영장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대회 반환점을 이제 막 돌았죠. 새만금 세계 잼버리 조기에 야영장에서 철수하는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태풍 상황이 심각해 일찍 철수하기로 한 겁니다. 철수 후보지는 서울과 수도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개최 장소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콘서트 후보지도 서울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정한 최종적인 철수 시기나 방법은 오늘 오후에 있을 추가 브리핑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추가 브리핑 일정을 오후 4시 반 행안부 차관에 의해서 브리핑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 우리말로 긴급 대체 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 세계스카우트연맹도 홈페이지에 낸 공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 전원을 새만금 야영장에서 일찍 철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연맹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곧 출발 계획과 참가자들을 머무게 할 장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연맹 측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참가자들의 국내 체류 기간 그리고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덧붙였습니다. 일부 스카우트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뒤숭숭하긴 하지만 오늘 예정된 잼버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세계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사상자 14명을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이름과 나이, 사진이 공개되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현재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아파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지하 주차장 그리고 주거동도 함께 조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가운데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와 현재 시공 중인 105개 등 모두 293개입니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거동까지 실시합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105개 단지입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어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가구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필요하다면 2017년 이전 준공단지도 조사하고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연말까지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아파트 건설사들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LH가 철근 누락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건설사 13곳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나 부실 시공을 초래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건설사 중에는 이전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곳이 있는데 하도급법 위반은 벌점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일정 점수가 넘으면 국토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대전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서 세종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인 대전에서도 심뇌혈관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A양. 받아줄 병원을 찾느라 40분 넘게 구급차에서 기다렸고 뒤늦게 세종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숨졌습니다. A양이 이곳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10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뇌출혈은 병원에 빨리 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절박한 시점에 A양은 왜 세종까지 가야 했을까? 병원들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대전의 뇌수술 전문의가 넉넉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100회 이상 뇌수술을 집도한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전국 수련병원 전체에 133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3분의 2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 내 대학병원 4곳에 있는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모두 합쳐 5명뿐입니다.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트레이닝 받고 하는 분들은 지방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지방에서 트레이닝 받을 중에 3분의 1은 또 수도권으로 오니까. 고질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 대학병원은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었는데도
딱 한 명뿐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느라 A양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마다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한 명도 못 뽑은 거는 다 동일한 사실이고요. 이런 현실에 시민들은 내 아이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깜짝 놀랐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바로 치료가 어려울까 봐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빠르게 찾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16년부터 지정해왔지만 대전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는 오늘과 내일 전력 수요가 92.9기가와트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로 예측되는데 예비 전력이 11기가와트 이상 남아있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걸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카눈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번 주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뙤약볕에 장시간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폭염 속 휴게 시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볕더위에도 헬멧을 쓰고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 밑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 복사열. 옆에서 뿜는 차량 열기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형 차량에 둘러싸이면은 너무 힘듭니다. 네네. 숨을 못 쉴 정도로. 사방을 둘러싼 열기와 싸우는 건 건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노동자들은 이 더위하고도 싸우고 그 뜨거운 철근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지난 6월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마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에 가장 취약합니다.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온열 질환자 1,700여 명 가운데 단순 노무 종사자가 19.5%로 가장 많았고 3명 중 1명 정도는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다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 야외 작업장은 아무래도 이러한 온도나 바람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더 충분히 준다든지 초기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추가됐습니다.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에 걸린 경우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하고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업 현장에 물과 그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작업 중지권을 적극 행사하여 근로자 건강 장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 탓에 시원하고 쾌적한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위에 지친 분들 위해서 은행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한 은행 점포.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물과 주전부리까지 작은 카페나 다름이 없습니다. 들어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이제 거래하는 은행이니까 더 좋지. 이런 데는 되게 조용하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올 수도 있고 물도 주고 커피도 주고 커피집 가면 돈도 드는데 그냥 공짜 시원하고 그냥 무조건 좋아. 그냥. 은행 업무를 보지 않아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인원 제한 탓에 중단했는데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3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연 겁니다. 생수랑 시원한 에어컨도 바탕으로 이제 여름 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깐 방문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편하다라고는 이제 좋다는 반응을 많이 이제 얻고 있고요. 서울시와 손잡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나기 프로젝트를 마련한 은행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오면 무료로 식수를 담아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온열 질환을 예방한다는 취지인데 지난 6월부터 260여 개 지점이 동참했습니다. 감사하죠. 고맙고 이렇게 물도 제공해주고 하니까 어떤 때는 물 마실 데가 없어요. 목마를 때 모르고 물 안 갖고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내가 왜 안 갖고 왔나? 이렇다 보니 볼 일이 다 끝나더라도 조금 더 쉬었다 가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시원하고 여긴 천국 들어온 심이에요. 그냥 앉았어도 뭐 좀 시원해 몸을 식혀나가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 요즘 같은 날씨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모든 은행권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기 쉼터 운영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발사 1년을 맞아 다누리가 영원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달의 극지방은 우리나라의 유인 달 착륙 후보지이기도 한데요.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달 남극점에서 160km 떨어진 아문센 분화구입니다. 다누리가 달의 남극으로 비행하며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으로 분화구 주변의 검고 어두운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 특히 사진 속에는 두 곳의 달 착륙 후보지가 있는데 수직 방향 촬영과 달리 사각으로 촬영한 덕분에 착륙지 표면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 남극점 근처의 또 다른 분화구인 스페드럽 분화구. 분화구 내의 영구 음영 지역을 나사 섀도우 캠이 촬영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소형 분화구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얼음 형태로 다량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북극의 에르미트 A 분화구 모습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섀도우 캠이 동시에 촬영했는데 섀도우 캠이 촬영한 사진은 아직 분석 중입니다.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게 되게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다누리에 있는 그 탑재체 중에서 섀도우 캠과 루티로 동시에 촬영을 해서 두 개 자료를 합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달의 대표적인 자기 이상 지역인 라이나 감마수해를 광시야 평광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물론 달의 앞면과 뒷면의 경계에 위치해 평소 관측이 어려웠던 분화구의 다양한 지형을 고해상도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다누리의 감마선 분광기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달 표면 토룸 원소지도 초안도 공개했습니다. 하루 12번씩 달 상공 100km 위를 돌고 있는 다누리. 임무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 만큼 앞으로 다누리가 보여줄 다양한 과학적 성과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이번엔 여론조사 통해서 진짜 민심 읽어보겠습니다. 여론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그리고 리얼미터 두 가지 볼 텐데요. 먼저 갤럽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갤럽 오늘 조사가 나왔는데 일단 긍정은 33 그리고 부정 56%입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먼저 김영준 교수님부터. 우리 두 군데 조사 기간을 가지고 좀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두 여론조사 기관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여론의 지금 민심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한국갤럽 지난 9일 날 발표한 거를 보면은 예. 33에서 지난주 35까지 올라갔다
도로 떨어졌잖아요. 예. 33%로. 이런데 또 리얼미터는 2주 연속 상승한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리얼미터 리얼미터도 좀 거쳐서 볼까요? 보여주시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느 쪽을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여기 이제 37.5%인데 예. 이전에 37.3%, 그러니까 36.6, 37.3, 37.5로 2주 연속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의 긍정평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라든지 60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K 지역 같은 데는 9% 떨어졌고 또 60대에서는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반대예요. TK는 3.2%가 올라갔고 60대에서는 또 2.4%가 올라갔어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금 굉장히 민심이 불안정해서 이거는 조사 방식에 따라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워낙 이제 그 매주마다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 이슈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게 그 반응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순살 아파트라든지 또 지금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잼버리 문제 또 그리고 안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슈 자체는 지지도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네네. 두 기관 조사가 좀 차이를 다르게 보이는 있기 건 때문에. 민심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김영주 교수님의 연장선상에서 왜 이런 그런 결과가 나올까?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소극적인 결집이죠. 소극적 결집이요?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결집은 하지만 소극적인 결집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표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리얼미터 예. 그렇지만 0.2%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 결집이죠. 그리고 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2%포인트가 주춤했고 예. 특히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60대와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갔다. 예. 그런데 그 직전 조사는 좀 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따져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뭔가 지금 대통령의 이 지지층들이 단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또 60대는 콘크리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륙주거든요. 예. 그러면 대구, 경북, 60대 주부층은 단단해야 돼요. 근육처럼 단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온도차가 직전 조사, 지금 조사, 나중 조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의 스타일. 그러니까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통령인데 또 한편으로는 잼버리에서는 왜 구멍이 날까? 또 60대나 대구 경북에서 더 신경 쓸 수 있는 것은 또 경제거든요. 경제 관련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2개월 연속으로 유지가 됐지만 그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좀 스타일이 분명하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또 경제도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게 되면 단단해야 될 지지율이 단단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락가락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이른바 기술적 반등으로 또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소극적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소극적 결집의 영향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궁금한 게요. 네. 지금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둘 다 모두 외교가 1위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윤 대통령 휴가 들어가서 사실 외교적 일정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왜 외교로 꼽았을까요? 실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자동차가 가다가 딱 밟으면은 앞으로 계속 가려가니까 앞으로 가고 멈췄다가 다시 가면은 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 얘기하는데요. 외교라는 것이 이제 그 비록 뭐 지금은 외교적 이벤트가 없다 하더라도 예. 이전에 있었던 그 외교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요. 우리 저 배현철 소장이 아주 굉장히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은 제가 한국갤럽 조사 보면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계 보면 이제 여기 좀 리얼미터고요. 예. 보면은 이제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56대 33이잖아요. 예. 한국갤럽은 뭐를 이제 그 발표를 하냐면은 통계표를 보면은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다. 갤럽. 어느 정도 있다. 갤럽에서 보면. 그런데 이번 주에 특이한 사항은요. 고관심층에서는 그동안 대통령 직무수의 긍정평가가 항상 40%대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보더라도 고관심층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무려 44%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좀 무너졌어요. 3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고관심층에서 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7%포인트 떨어졌을까? 이게 아마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걸 지금 이제 배 소장님은 이제 소극적 결집이라는 걸 떠나서서 가장 큰 거는 안보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부분 쪽에서도 예.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60, 70대의 고연령층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오히려 더 굉장히 민감하게 네.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잼버리 우리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150여 개국에서 참가할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큰 네. 행사인데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우리가 이제 과오들이 나오다 보니까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앞으로 다음 주에 조사 결과에서 과연 고관심층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고요. 또 흉기 난동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떤 결과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일종의 자극이 필요하다. 넛지 현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할 때 뭔가 대통령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거 또는 대통령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기억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이른바 넛지 어떤가를 자극시켜 줌으로써 더 긍정적인 이 평가가 유발되는 거. 예. 그게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냐고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이 잼버리 이 철수가 새만금에서 철수하는 거지 자국으로 완전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동을 근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왜 갤럽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하면 양쪽 다 외교일까? 그거는 진영 간 대결 구도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딱히 무엇인가를 이유를 꼽기 힘들 때는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외교는 뭐냐? 이 외교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북중러가 들어가죠. 예. 왜 중국과 러시아는, 왜 북한과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북중러를 견제하면서 한미를 강조하거든요. 그럼 한미동맹 캠프 데이비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영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이 부정평가에서 외교보다도 긍정평가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넛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와 관련된 그때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세대나 수도권이나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정책적인 제시를 계속 거듭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짚어봤고요. 정당 지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였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32% 그리고 민주당이 31% 그리고 무당층 32%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한데요. 지난 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격차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와 조금 연관성을 예.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3%포인트 이제 조금 추락했고요. 다만 이제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은 3주 만에 반등한 거로 나와요. 지금 저 전주가 29%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30%에 32%로 7월 2주 때 32, 7월 3주 때 30, 7월 4주 때 29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이제 8월 첫째 주에는 3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하나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민주당 지금 악재가 지금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이거 아마 다음 주에 반영될 가능성이 저는 사법 좀 리스크는.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 폄하 발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숨은 그런 악재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저는 그게 다음 주에 더 강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역시 무당층이 여전히 30%를 넘고 지금 보십시오. 무당층 30, 32, 30, 다 30, 30, 30으로 산분화돼 있잖아요. 무당층이 30%를 계속 넘는 건 넘는 어떤 거죠. 의미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야도 싫고 야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 정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높은데 신당에 관련돼서는 이게 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민심들이 정치와 관련돼서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런 뭔가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뭔가 어떻든 간에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좀 볼게요. 네. 그 총선 전에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55% 그리고 좋게 본다가 28%였습니다. 지금 무당층이 30%가 넘는 높은 상황인데 일단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절반 넘게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그건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가 있겠죠. 이 정당 지지율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과 연동돼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대통령 지지율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든 이 리스크를 덜어내는 것이 어떻게든 이것을 리스크 위기 요인을 뭐 그것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됐든 돈봉투가 됐든 이재명 대표 자신이 됐든 이걸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 코인이 됐든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됐든 이걸 얼마나 빨리 잘 털어내느냐에 이 총선도 그렇고 민주당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 구도를 물어보면 야권이 유리하거든요. 예.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기 때문에 그 심판 정도 되는 응답 비율만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걸 털어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정당 지지율 조사로 무당층이 이렇게 높네. 아,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무당층을 다 가져가는 신당이 이제 성공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실망을 했어. 예. 그냥 실망은 아니고 너무 실망을 해서 이 무당층은 제3세력이나 신당으로 가겠다는 무당층이 아니라 이제 정치는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무당층이거든요. 그래서 신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느냐 물어보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신당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이 이 방송 들으면 아, 배 소장 너무하네. 아, 그래도 신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뭐냐? 정말 파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금 더 비슷하면 안 돼요. 예. 눈이 동그래져서 이런 정당이에요 하면서 무당층뿐만이 아닙니다. 중도층이나 MZ세대를 고스란히 여성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도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멤버 구성과 정책을 발표할 때 아니 이런 정책을요?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정책이에요. 이럴 때 성공할 가능성이 지푸라기만큼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지금 저희가 네. 그 신당 창당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를 좀 보고 있는데요. 정말 파격적인 당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부정평가 보면 두 번째, 새롭지 않다. 그리고 기존 정당, 기존 인물들 똑같다.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신당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그 정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한 달간 정치권의 빅데이터 분석하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단어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전부 다 그럴 거예요. 뭐 이동관, 김은경, 윤관석 모든 정치 이슈를 거대 여당과 야당이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신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활동 영역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생기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석 이후에 제가 단언컨대 추석 이후에 뭔가 새로움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신당에 대한 저 평가는 저는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워낙 이제 그 거대 영당에 대한 혐오, 불신 지금 보면 정당에 대한 것도 보면요. 호감이 간다. 둘 다 예. 여야 모두 다 30%밖에 안 돼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 다 60% 2배 이상 높거든요. 비호감이 둘 다 비호감이 61%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거대 여당, 야당에 대해서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20대에서도 신당 창당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게 18.6, 30대 14%, 중도 15%, 무당층 18%라는 거는 거의 신당과 관련돼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보통 신당은 크게 세 가지 가지고 움직여요.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대권에 나갈 정도의 강력한 인물을 갖고 있느냐. 그 세 번째, 이 정치판을 흔들 만한 강력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부상되기에는 너무나 힘든, 쉽게 표현해서 제3시대 정당, 제3시대 신당을 위한 정치 환경이 너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30%라는 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요, 이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신당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잠재력은 어느 정도 다 국민들도 희망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감도가 높아야죠. 지금 국민들은 신당 떡볶이는 생각나지만 신당 창당은 생각 안 날 거예요. 신당 떡볶이. 알겠습니다. 두 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이 더 뉴스 방송을 비우고 어딜 가겠습니까? 저는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괌에 갔다 왔었어요. 괌에 갔다 왔는데 이 태풍 때문에 괌이 완전히 쑥대밭 돼서 그 옛날의 괌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는데 한국보다 더 덥지는 않아요. 그 괌이 굉장히 더울 줄 알아요. 너무 덥습니다, 지금 한국이. 저희 교수님 이제 휴가 다녀오셨는데 두 명의 당대표도 이제 휴가를 마치고 네네. 오늘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각자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했는데 여야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00만 원의 양심을 사고 판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되어 있다고 하며 그 구체적 명단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의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에 가득해 보입니다.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동계 하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네, 양당 대표의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잼버리 대회 지금 뭐 더위 폭염부터 해서 청결 문제 그리고 성추행 의혹까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내 탓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왜 두 정당, 거대 정당에 대해서 혐오감이 높아졌을까요?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무당층 또 중도층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 정치가 바뀔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절망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것 떠나서 저는 시시비비 가리세요. 그런데 적어도 손님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건 마치 식당에 손님이 와 있는데 식당 주인과 주방장이 음식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면 그건 끝나고 난 이후에 백서를 만들어서 따지시죠. 하지만 12일까지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들어와 있는 스카우트 전 세계에 4만 5천 명 우리 국내까지 포함해서 무슨 죄입니까? 어쨌거나 태풍 때문에 상암에서 K-팝 콘서트를 하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국 국민들이 정말 정성을 기울이더라.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한국 K-정치의 위대함을 봤다. 지금 그게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따질 건 따지세요. 나중에. 지금은 일단 이 K-팝과 K-컬처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마음 정말 설레면서 온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나 무당층이나 MZ세대나 수도권이나 심지어는 새만금의 주민들까지 모두 다 마음이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머리를 모아서 맞대서 지혜를 내서 잘 그 4만 5천 명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대회 마치고 나면은 이제 책임을 따지긴 해야 되잖아요. 누구 가장 좋은 탓입니까? 방식은 이제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야 어디 국정조사는요. 어떤 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세계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딱 여야 대표가 복귀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정당 대표가 예상을 깨고 국민들에게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할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쉬면서 그 메시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야당도 돌건 제거 돕겠어. 만약 이렇게 나왔다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당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정쟁도 있지만 세계적인 대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나와야지 휴가를 갔다 와서 야 여야 대표도 이제 변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될 텐데 한마디로 한국 정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의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은 다 이 철학의 빈곤.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결국은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국민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지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로지 정쟁의 일상화, 책임 전가 이런 정치를 하니까 그동안 K-팝이라든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K-푸드 이런 등등 굉장히 K자가 붙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K-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K정치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폭염 같은 문제는 이미 그 대비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안 하고 있다, 안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잼버리를 지금 사법 리스크 같은 걸 덮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사법 리스크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돈 봉투 받은 걸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 명단이 이제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돈봉투인데 이 검찰 수사 내용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19명이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왜 알려졌는지도 과연 적절한가 부분부터도 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위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받았을 것으로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지 받았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로는 이걸 정치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수사의 과정이고 한 사람이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겠죠. 이것도 저는 차근차근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된다. 그것이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좁혀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건 더 이상 만약에 진위 여부를 밝혀서 나오는 그 구체적인 실체와 사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눈 감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호사화지 않습니까? 호남 40대 화이트 갈라가 돈에는 흔들려요. 돈 봉투, 코인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지지할지라도.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사법적으로 다뤄져야 될 일이고 사법적으로 다뤄져서 제대로 밝혀지는 진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결코 눈 감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내부의 현역 의원들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백현동 의혹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뭐 두 사건 동시에 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마 묶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시점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8월 말이나 이제 9월 정기국회 때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난번에도 보면 상당한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 6월 달에 원내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채법 특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혁신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방탄을 갈 거냐를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쪽 민주당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온정주의는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9명이 300만 원씩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한다면 내가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할 정도로 당당하게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 책임을 묻겠다라도 이렇게 나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주 굉장히 어려운 8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8월 위기설도 나오고 10월 퇴진설도 나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혁신의 가장 본질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더 나아가서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혁신은 없다. 무슨 뭐 대의원제 폐지한다든지 부채권 특권이라든지 뭐 이거 정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고 정말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8월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으로 민심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say one more again? 1, 2, 3. 김치. 서울의 새로운 야경 명소입니다. A lot tired, very tired. And the buses with air conditioning were like perfect. Re-energized to get to know more things. So it was really, really great.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통 춤과 8월 2일 오후 종합상황실에 최초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됐고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태국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에게 얘기된 것으로는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이유도 좀 Do you have And our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no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어떠한 성추행 사실도 없었다고. We are working with the police, and this is an ongoing investigation. We are encouraging the victims to support the police and provide further information. 우리가 다른 걸 입고 있어. 경기시키다는 경계. 다 전부 다 입고 있어 지금도. 어떻게 샤워로 온 사람이 타월 한 장, 비누 한 장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샤워를 합니까? 본인이 주장할 때는 필리핀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태국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대원들이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니 떨어진 데를 이동시켜줘라 했더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지껏.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약간 기사가 나왔다고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잼버리 성범죄가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한 볕에 동풍 효과까지 더해지며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으로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2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속초가 25.4도에 머물며 폭염이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강원 영동 많은 곳에 2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오늘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겠고 충청 이남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주 중반 날씨인데요. 현재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동북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6호 태풍 카눈이 수요일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내륙을 관통한 뒤 북한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수요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더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